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똑같은 청춘입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심수봉 씨의 그때 그 사람들을 들었는데 오늘 이유가 있죠. 네. 심수봉 씨의 78년 대학가요제 데뷔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원래는 이제 그냥 심수봉 씨의 그냥 데뷔곡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래가 됐죠. 그렇죠. 예,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노래가 예. 된 것 같네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 누군가요? 그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저는 그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날씨도 그렇지만은 그 요즘에 뭐 역사 전쟁이라고 소위 불리는 역사 사실이 어떻게 좀 안개 속에 가려지고 또 왜곡되겠다는 우려 속에서 그런 우려하고 좀 날씨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게 지냈어요. 장 작가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방송에 대한 모니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고 뭐 조합원 내 게시판도 그렇고 욕 좀 많이 먹었습니다. 예.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가랭이가 찢어졌죠. 어쨌든 야수의 심정으로서는 김제구의 총탄을 맞은 박정희처럼 심장에 한 방, 또 확인사살 한 방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예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초심에 대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야. 예, 노래 왜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저 히든싱 한번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누구 노래예요? 전인권 노래. 아, 네. 왜요? 왜 이 노래 불렀어요? 후회 없이 살아간다고요. 이 때문이니까 지금. 네. 그냥 우리 방송 같이 해요. 노래 알겠습니다. 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근데 장 작가 예. 왜 양말 벗고? 맨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컨셉이 저 원래 계속 검은색만 입었잖아. 검정색만 네. 입고 선글라스 끼고 했는데 지금 잠깐 빼겠습니다. 또 머리를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요? 오늘 11.6이고 하니까. 예. 아, 힌트. 야 맨발까지? 예. 그다음에 발. 맨발? 예. 갑자기 궁정동 생각나는데. 예. 김재규가 이렇게 거사를 치르고 얼마나 이게 네. 당황스럽고 비계획적인 일이었는지 네. 맨발로 6번으로 갔죠. 이렇게 갔었죠. 예. 그걸 혹시 오늘 뭐, 지금 그 코스프레예요? 어설프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거 시작부터 욕먹겠는데? 예, 늘 어설퍼요. 예. 그나저나 지금 우리 장 작가도 김재규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7화 지금 방송일이 제가 달력을 보면서 11.6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 11.6하고는 좀 올해는 워낙 12월 들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논쟁 속에 휘말렸기 때문에 예. 그냥 11.6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년하고는.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가 이 과거의 문제에 발목 잡혀서 현재를 직시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전망하지도 못하고
정말 역사가 이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퇴행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청년들이 11.6을 통해서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자 예. 제가 제안을 했었죠. 이렇게 하자고. 예. 그게 명징하게 우리가 청년들이 왜 박정희를 싫어하고 유신을 싫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징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유를 따져보자. 청년들이 왜 박정희를 싫어하는지 그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박정희를 맹목적으로 또 그의 시대를 자신의 시대를 맹목적으로 추억하고 또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 기억하기를 강요하는 또 우리 시대 꼰대들을 같이 저격해야겠죠.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대 그 박정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꼰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박정희를 따르는 유신의 유령들. 죽은 지 서거한 지 어쨌든 40년이 지났잖아요. 죽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나요. 유신의 유령들. 근데 조서방, 네. 우리가 11.6 특집이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근데 다른 차원의 11.6도 있다면서요. 예, 그 좀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로만 11.6이 있는 게 아니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떠오르는 안중근. 분이 예, 안중근 이토 의사가 히로부미 저격 사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도 11.6이에요. 아, 1900 그러나요? 9년이죠. 9년?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한 일이 1979년. 79년. 정확히 70년이라는 간극이 있네요. 그렇네요. 예. 또 올해는 해방 광복 70주년이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뭐 숫자가 지금 겹치는 게 뭐 저는 그렇죠. 2000 지금 묘해요. 2015년. 그러니까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저는 현대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날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의 사람이네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타협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동양 평화라는 그 큰 사명감을 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와 또 철저히 기회주의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또 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의 최후의 날이 겹친다는 점. 한국 현대사가 얼마나 양면성이 극명하게 갖고 있는 문제인지 또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교과서에 과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909년 10월 26일 나올까요? 이대로 설마 하면 또 테러리스트라고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항일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 재판했던 일본 판사나 일본인 교도관들도 그의 인간성의 어떤 성숙한 예. 인간성의 감복에서 그 서의 작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미국 헌신 군인본부.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11.6 참 의미 깊은 날인데 네. 여러 차원에서 의미 깊은 날인데 자세한 이야기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좀 짚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좋은 일이죠. 네, 이건 좋은 저희가 일이죠. 지난주에 인기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새날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예. 그 프로에서 주간 팟캐스트 베스트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 프로가 기대되는 주목할 만한 그런 팟캐스트로서 소개가 됐죠. 예. 그렇죠. 예, 잠깐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가지고 온 방송은 국민 라디오 이론 꽃 같은 청춘입니다. 부제가 밤꽃결이 세 남자, 김 기자, 조서방, 장 작가, 대한민국의 꼰대를 저격하기 위해 모였다. 꼰대들 이제 제대로 긴장하시라. 본격 꼰대 저격 타임. 이런 부제로 하는 방송인데 내용을 보면 뭐 청춘을 위한 꼰대, 아프니깐 청춘이다. 김난독 교수. 청년들은 왜 헬조선을 떠나려 하나? 혁명적 예술가로 사는 법 등 뭐 이 시대 청년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방송입니다. 주 내용이. 방송에서 이분들이 청춘을 위로하기보다는 상황을 이렇게 만든 꼰대들, 그리고 이 청춘들에게 어설픈 위로나 충고를 해대는 꼰대들을 향해 굉장히 쓴소리를 해대거든요. 이분들 세 분이 하는 말들을 잘 듣고 있으면 45살 먹은 저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하더라고요. 계속 욕먹다가 요번에 딱 한 번 칭찬 들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 긴남도 때 3회 때 뭐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저희 방송에서는 분수령이었나 봐요. 어쨌든 좀 임팩트가 있긴 있었나 봐요. 재밌기도 하고 뭐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사 예능의 그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 방송이 솔직히 3회였죠. 딱 적당히 그 뒤로 분배가 지금 우리가 됐었어요. 캐릭터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어쨌든 새날들 덕분에
뭐 고맙습니다. 네. 일단 열심히 고맙고,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많이 지금 구독자 수도 늘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감사드려요. 제대로 지금 새날들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도 이대로 멈춰 있지 말고 제대로 까고 공격하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보여줘야죠. 네, 이제 그분 새롭게 오신 분들의 어떤 기대도 있고 또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방송 묵묵히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헝그리 정신을 유지하려고 오늘 저녁을 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진짜 알아요. 방송을 너무 우습게 보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막 나오네. 저녁을 굶고 온 건 사실이죠. 네. 저녁을 굶고 왔어요. 점심 저녁을 굶고.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 챙겨줘요. 장 작가 오기 전부터 햄버거, 뭐 초밥, 중간에 방송 중간에 시작도 하기 전인데 막 그냥 네. 통닭. 제가 흑마늘에다가 비타민도 줬어요. 예. 지금 한 2kg 쪘는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 좋네요. 예. 어쨌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니까 저희 정말 초심, 예. 헝그리 정신으로. 근데 지금 몇 시예요, 금요일? 지금 네? 토요일로 넘어갔어요. 토요일로 넘어갔어요. 예. 토요일날 지금 새벽 1시 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저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 일을 하고 우리를 그렇죠. 도와주는 우리 조합원들도 일 마치고 와서 같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시간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11.6 특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방송하는 날짜가 그렇죠. 월요일인데 월요일 10월 26일. 애석하게도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10월 27일 7일. 8시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7회만 원래 화요일, 그렇죠. 월요일인데 화요일로 옮기는 거죠. 네, 그 부분 참 죄송해요. 11.6 특집을 하는데 10월 27일 날 나가는 게 국민TV의 내부적인 토론 방송이 긴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방송이 나가는 그때만 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고요. 근데 다만 11월부터 국민TV의 보이는 라디오 자체, 그러니까 TV 편성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월요일 날 7시 30분이죠. 네,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추억에 그만 잠기고요. 아니, 넘어가시죠. 11.6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스스로 다 추억에 잠겨요. 그러네요. 살짝 그런 게 있네요. 예. 예. 아무튼 사실 우리는 11.6을 추억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여기서 네. 1979년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없죠. 안타깝게도 없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네. 엄마 뱃소. 아이고 오랜만이네. 저도 그때 올챙이였어요. 아이 무슨 올챙이요 있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올챙이였죠 그때. 아 이제 없었구나. 그때. 네. 아무튼 오늘은 11.6 특집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시작할게요. 예, 조서방. 네. 일단은 11.6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뒤에 지금 사진 아이고, 나오지만 예. 아이고 별로 좋아하는 사진은 아닌데 예, 어쩔 수 없이 이 사진은 오늘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1961년 5월 16일. 예. 박정희 소장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저기 다른 팟캐스트에서 많이 소개를 했었어요. 오늘 저희가 그걸 다시 뭐 반복할 수도 없고요. 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시대 청년들, 2015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점에 좀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뭐 정말 간략하게 박정희라는 인물이 크게 그 5.16 쿠데타 이미 전에 4번의 변신을 했잖아요. 예. 그 4번의 변신에 대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단편적으로밖에 모르잖아요. 대통령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일으킨 인물. 근데 그 전에 4번의 변신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포인트들이 뭔지 일단 크게 한번 짚어주세요. 크게 예. 짚어주세요. 예, 그 1917년생이니까 일제 시대에서 태어나서 이 조국에 대한 그 생각이 아무래도 식민지인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태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미에서 지금 구미죠. 구미에서 태어나서 무기력하게 좀 살았어요. 20살 때까지 그 사범학교를 다니면서 문경이죠. 사범학교의 성적은 안 좋았기 때문에 깡촌으로 갔다고 하는데 문경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다가 지금으로 보면 사실 아메리칸 드림처럼 만주 드림이죠. 당시에 그 일제가
중국의 만주를 침략해서 세웠던 괴뢰 정부인 만주국에 있는 군관학교를 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뭘로 바꿨었죠? 예, 그 만주 군관학교로 가면서 다카키 마사오. 예, 그렇죠. 또 군관학교에 가기 전에 굉장히 그 어떤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내가 만약에 그 우리 일제 만주로 가서 일본군 장교가 돼서 긴 칼을 차고 돌아오면 뭐 군수나 교장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갔고 몇 년 뒤에 실제로 칼을 차고 돌아와서 군수에게 교장에게 자기한테 함부로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또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컴플렉스 덩어리였나 보네요. 네. 그렇게 이제 군관학교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일본 육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건 아시죠? 결혼한 거요? 이제 혈서를 통해서 예. 네. 견마지로 개와 말의 노력을 통해서 일제 충성하겠다는 혈서를 쓰게 되죠. 네. 그 과정을 거쳐서 군관학교를 갔다가 다시 육사로 옮긴 다음에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안 알려진 이름인데 오카모토 미노루. 예, 오카모토 미노루. 미노루. 아 이거 처음 듣네요. 다카키 마사오는 이제 너무 그 창씨 개명한 조선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완전한 일본인 이름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한 번 더 개명을 했던 거고요. 오카모토요? 지금도 일본 육군 그 역사 자료집에는 오카모토 미노루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는 3번을 간 거네요. 두 번. 두 번. 아 일본 사관학교랑 우리나라 만주 군관학교랑 일본 육사를 갔죠. 나중에 우리나라 육사도 예. 가잖아요. 조선 그 조선 경비대. 경비학교 예. 예, 거기에 또 들어가죠. 예, 그거는 이제 또 군복 갈아입으려고 들어간 게 되는 거고. 오카모토라니까 이게 잠깐 뻘소리인데 잠깐 어울리는 게 있네. 오카모토 유명한 거 뭐 알죠? 어떤 내용인데요? 일본 콘돔 되게 유명한 오카모토라고 콘돔 아시죠? 몰라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안 예. 써봤어요. 써야지. 써야죠. 드렉스밖에 없어요. 여성을 위해 쓰세요. 어쨌든 오카모토랑 콘돔이 아 잠깐만. 잠깐 오카모토를 쓰면 여성을 위한 거예요?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네. 오카모토랑 콘돔이 전범 콘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되게 유명했던 콘돔이고 지금도 한국에서 유명해. 왜냐면 0.03mm 얇아서 유명한데 또 이분이 또 박정희 이분께서 되게 각각께서 옛날에 되게 좋아한 말 있잖아요. 배꼽 아래 일은 뭐 이제 논하지도 말고 되게 색을 좋아하셨잖아요. 좀 뭔가 매칭이 돼서 그냥 잠깐 뻘소리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공격받을 뻔했는데. 뭐 아무튼 괜찮아요. 이게 우리 장 작가의 매력이니까. 왜 이렇게 왜 썩은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툭 쏘는 사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이다 발언 나왔어요. 이거 제가 아는 부분에서 저도 좀 살겠습니다. 네. 우선 넘어가시죠, 빨리. 예. 아는 부분이 너무 좋아. 아무튼 예, 좀 뭐 또 짧게 하자면은 두 번째 변신은 해방 직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의 제 8관 그 이제 8군 장교로 복무합니다. 팔로군. 예, 팔로군 그렇죠. 토벌을 주 목적으로 하는 부대였죠. 근데 그 팔로군 안에는 항일 무장 우리 조선인들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하는 얘기로는 토벌 하러 간다 그러면 굉장히 흥분해서 요시. 예, 좋다라고 토벌을 기대에 찬 느낌으로 기다렸던 장교라고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일본군 중위였던 박정희는 해방 직후에 이제 부대가 해산되고 나서 붕 뜬 거죠. 만주에서. 그래서 북경으로 가서 한국 광복군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 당시 한국 광복군이 좀 장교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어찌됐건 상황상 다 해를 넘겨서 이제 광복군으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은 개인 자격으로 해방 이후에 입국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본 만주군에서 광복군으로 신분 세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해방 공간에서 군대 이제 그 아까 말한 국방경비대를 통해서 조선 그 군인이 되죠. 예, 군인이 되고 이제 여수 반란 사건 그렇죠. 남로당 경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남로당 그러니까 좌익 계열의 어떤 그 조직책으로 의심을 받게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 경력을 다 잃게 되고 사형까지 1심에서 받게 되죠. 또 한 가지 뭐
박정희 친형 중에 박상희라고 그렇죠. 대구 폭동 사건 때 되게 유명했던 분이 한 명 있다고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대구 인민항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실은 아까 뭐 대구 얘기도 잠깐 우리 했었나요? 그 대구가 사실은 조선의 모스크바였어요. 그만큼 좌익 세력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완전히 그렇네요. 경천 동지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형 박상희는 대구 인민항쟁 와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풀려나게 된 계기가 네, 꽤 그러니까 묘하다고 들었어요. 예, 백선엽 장군 아시죠? 네. 백선엽 장군의 어떤 도움으로 그 구명을 받게 되고 한국 전쟁 전까지 군무원으로 또 극적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사회생한 거죠. 그렇네요. 완전히 뭐 사회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형의 그 영향으로 좌익으로 잠시 남로당에서 몸을 담았지만 어찌됐건 또 세 번째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알려진 거는 그 조직책이니까 당시 동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발설을 하고 혼자 살아남은 뿌락질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셈이겠죠. 그래서 혼자 살아남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군 과정이었죠. 한국군에 들어있던 남로당 계열을 숙청해내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시원하게 살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네 번째 변신이 우리가 아는 그 4.16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 군인에서 또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교과서에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없었다면은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군인 박정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군인이 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쟁이니까 원체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다시 장교로 들어올 수 있었죠. 아, 네 번의 변신. 그러니까 제가 이 특집을 하기 전에 저도 여러 주변 지인들에게 왜 박정희가 싫은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그랬더니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잘못된 역사의 출발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행적이 뚜렷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이 사람이 쿠데타까지 일으키고 이런 잘못된 단추가 첫 단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왈가왈부 안 하고 너무 정말 신으로서 받들고 반신이라 불린 이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20세기에서 그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전쟁의 역사 이것과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구조적 틀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식민, 분단, 전쟁의 와중에서 끊임없이 기회주의적 변신을 통해서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일생과 한국 현대사는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거죠. 비극적으로. 그렇네요. 참 안타까운데 이런 가운데 정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죠. 네. 참 다 맞습니다. 예. 내가 진짜 웃겨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비밀 광복군이래요. 박정희가 이제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광복군이었다 네. 그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괴뢰 정부에서 활동했던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괴뢰군 정부의 장교가 그 당시에 그 활동들이 광복군을 돕기 위한 비밀 광복군이었다. 근데 이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창군 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980년 육군 본부에서 발간한 창군 전사라는 책에서 이 근거를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은이가 없어요. 육군이에요, 육군. 육군 본부. 육군 본부. 예. 명징한 지은이가 없는 상황에서 육군본부 대한민국 군대에서 창간한 책을 가지고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근거로 듣는 게 그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가수 뭐 진미령 씨 아버지 한국 전쟁 4대 영웅 중에서 2명이 한국 사람인데 한 분은 백선엽, 또 한 분이 이제 이분인데 예. 이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사람의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명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단지 증언을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밀 광복군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11.5기 때 얼마 전이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좀 개연성이 있게 써야 되는데 너무 출처도 빈약하고요. 개연성이 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였습니다. 개소리죠 뭐. 네. 아니, 11.5 진짜. 얼마 전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진짜 별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카키 네. 마사오가 이제 광복군까지 했어. 아 이런 개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경우죠 이게. 예. 아 씨발 시작하기 전부터 참. 욕 근데 나오죠 우리 이거. 누구보다 우리 장 작가는 예. 할아버님이 만주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정할게요. 증조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 예. 증조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활동을 했었죠. 음. 증조 할아버지 얼굴 구경도 못했어요. 예. 그분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이 말 한마디를 또 한약 함탕하겠지만 이 또 할 말을 거예요? 예. 네. 이 총갓나 새끼들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내 한마디만 나갔어. 닥치라오. 네, 이제 그만할게요 저 이제. 예. 그럼 다행이네. 죽지 말라우. 이거 안 하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죽어야죠. 네. 이런 말 한 사람도 이제 죽어야죠. 죽을 아니, 때도 근데- 됐고 이제 기저귀 예. 차고 있으니까. 지금. 할아버지 한 번도 못 뵀으면서 네. 말투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그 뭐냐 이성계 보고 그 따라한 거예요. 예. 영어 황해 보고 당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밥은 먹고 다니니. 우리 장 작가가 영국에서 살 때 북한 사람들이랑도 같이 같이 있었잖아요. 살았었죠, 예. 그때 많이 배웠다면서요. 예,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춘영아? 대가리는 안 자르니. 뭐 그렇게 얘기 들었었죠. 그런데 제대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령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령들, 예. 아까 박정희를 무조건 반인 반신이라고 추앙하는 세력들, 뭔 짓을 해도 다 믿는. 참 그게 애석하게도 실제 근거 자료가 나왔어요. 예, 아, 대표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이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예. 구미시장을 지금 3선입니다. 세 번째 역임하고 있는 남유진 구미시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원체 예, 하신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주옥. 주옥.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주옥이에요. 좀 빨리 말게 주옥. 예, 네.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데 네. 탄생 기념 행사, 2012년 탄생 기념 행사에서 이런 누구 탄생인지는 알겠죠? 탄신기념일? 예, 탄신기념일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피와 땀을 조국에 헌신하신 반신반인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발언들이 연합뉴스 같은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사실은 더 부쩍 많이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로 듣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래 이제 짓거린다 느낌을 떠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네. 화도 안 나요. 하도 어렸을 그 때. 경주 불국사에서 그 행사에서는 이제 거의 부처님급이에요. 어떻게 그 박정희 영정이 크게 아. 걸려 있고 거기에 참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비단 불교 지금 경주 불국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독교에서도 그 예수상이 걸려야 될 자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초상화가 올라져서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 아니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구국 기도를 해요. 그 매년 박근영 씨가 가가지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꼴통짓거리들이 아직도 하는 인간들이 한기총. 있네요.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 정부가 최근에 노인 관련해가지고 노인의 이런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노인의 기준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 예.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받는 복지 혜택 자체가 더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노년층들은 참 다 애국적이에요. 놀랍게도 찬성이에요. 찬성이 더 높아요. 50대 찬성이 52%, 반대 41%. 60대 이상 더 놀라워요. 62% 찬성, 28% 반대. 다 애국적이야. 오히려 청년층에서 40대 이하의 청년층에서 이 연령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조사 결과가 왜 그런 거예요? 여러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엄밀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이 대한민국의 꼰대들, 노인분들은 무조건 1번 찍는 그런 분들은 좀 권위에 대한 어떤 복종, 어떤 권력에 대한 굴종 이런 것들이 좀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시면 화를 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철저히 숨겨야 되고 함부로 또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함부로 자기가 의견을 제시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는 시대를 버텨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폄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마 그렇게 굳어진, 그러니까 주체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이 굳어지잖아요. 이 생각을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세대들에게 강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꼰대라 부르고, 꼰대죠. 꼰대 짓을 곳곳에서 하고 있고. 어릴 적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야. 이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유신 때 뭐 이렇게 어쨌든 유신 때 전 국민이 군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애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어쨌든 머리 짧게 자른 문화도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트러블 많이 생겼었거든요. 단정해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점은 유신 시대 이후에 예비군이 창설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비군에서 장 작가를 만났어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또 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우리 박통 그림 보면서 욕하던 사람인데. 그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어쨌든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들이 병영 사회의 문화들이잖아요. 예. 그게 지금도 일부가 잔존해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러니까 병영 사회 저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질문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어떻게 형성된 거고 그 권력에서 나오는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하자는데 나라님이 하자는데 막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 늘 나오는 거죠. 예. 의심해서 안 되고 생각해서 안 되고 그냥 follow me. 제 생각엔 이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이제 40년이 다 돼가잖아요. 36년인데 올해 정확히. 그리고 어쨌든 그 유신의 유령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대부분 상류층이나 뭐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은 다 유신의 유령들인데 어쨌든 그거 이제 대변화가 필요하면 급진적인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어쨌든 이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라면 지금 사실 10대들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전히 입시 교육이 그렇죠, 저희 때보다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라는 또 그의 시대가 남긴 유령은 계속 저희 뒷목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이번 올바른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반복이 되고 있고 이 상태라면은 내년엔 정말 1년 만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로 청년들이 다시 배우게 되고. 올바른이 영어로 라이트잖아요. 네. 또 이 영어 이 손에 라이트도 발음 비슷하네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 시대 잔재라고 알고 있는 뭐 새마을 운동, 뭐 국민교육헌장, 반상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애국조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일제 그리고 만주국의 유산들이에요. 유신이란 말 자체가 메이지 유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 쿠데타 성공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서 지금 우리 아베 신조 수상의 외할아버지죠. 키시노부스케에게 존경합니다라고. 왜냐하면 키시노부스케가 만주국의 기틀을 잡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주국의 문화들을 다시 대한민국에 재현하려고 했던. 이게 정말 주변에 물어보면은 왜 박정희가 싫은지, 왜 우리 지금 이 헬조선이 싫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니까 아니 우리가 옷 입을 때도 단추 하나 잘못 깨면은 정말 벗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제대로 맞춰지질 않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고 지금 70년 이상 70년이 뭐예요? 참. 남유진 구미시장을 저격 잠깐 하려다 말았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같이 저격할 꼰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공식 질문으로 해야죠. 우리 조서방 멘트 주세요, 장 작가한테. 당신에게 꼰대란? 빠밤. 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의 주제 박정희 11.6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 그냥 박정희를 옹호하는 무조건적인 옹호한 무지한 꼰대들. 아까 그 노년층으로 볼 수 이거를 있네요. 뭐 노인네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후달립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근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가끔 논쟁을 펼치면 일제시대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 독재 좀 하면 어때?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온 거 같냐면 박정희 숭배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친일 때 뭐 박정희? 아니, 친일 안 한 사람 어딨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아니, 일제시대 때 조선 제2의 1, 2위를 앞두는 갑부 우당 이해영 선생이라고 아세요? 지금 이종걸 의원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기지 건설하는 네. 거. 신흥무관학교로 세우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지금 뭐 하나로 따지면 600억 원 정도를 다 투자를 해서 최소로 잡아서. 네. 예. 본인은 막 겨울에 한겨울에 강냉이 먹고 그렇게 이 갈리며 버티고 그랬대요. 그리고 뭐 독재를 그러니까 이만큼 잘 사는데 독재를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 부모, 친구, 애인 잡아서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고 잡아 조지잖아요. 만약에 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 소리 나왔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출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친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예. 독재는 그 시대의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용단이었다. 유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그렇게 합리화하자면은 역사에서 사실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히틀러도 그렇게 하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더 무서운 점은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김 기자가 생각하는 꼰대란? 빠밤. 저도 우리 장 작가랑 어느 결에서는 비슷해요. 네. 우리 장 작가는 그러니까 박정희를 쫓는 유령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20대 층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8대 2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8이고 찬성이 2예요. 이 20%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결집력이 나머지 8의 결집력보다 훨씬 강해요. 아, 그래요? 예. 문제가 이들이 진짜 옛날에는 부끄러워라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염치를 몰라요. 쪽팔려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언제 나타났어요? 작년에 유민 아빠가 세월호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예. 단식 투쟁할 때 치킨 먹는 새끼들. 와서 치킨 먹었잖아요. 예. 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근데 더 무서운 점은 뭐냐? 제가 이 치킨 먹는 애들을 주장했던 애들 있잖아요. 네. 군복 입고 가지고 치킨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과 더불어서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친구들이 예. 실제로 다시 한번 폭식 투쟁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그 현장 가서 걔네들 대표를. 더 무서운 점은 얘네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인권을 위해서 이 폭식 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상무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맨큐의 경제. 맨큐의 경제학 보면서 이번에 그 뉴라이트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체에서 국정화를 한대포. 찬성한다고 지지한다고 예. 또 플랜카드 걸고 사진 찍더라고요. 저는 이 청년들이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요. 나는 얘네들이 네오나치가 돼가지고 올바른 의식, 자기들이 더 무서운 게 계속 스스로 계속 개념화시키고 주체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근데 이 20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난 이 친구들이 솔직히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겠네. 네. 폭력적인 행동.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새끼도 서북 청년단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실제로 서북청년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이 청년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사회에서 행동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코너가 있잖아요. 꼰대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해방 후 3년이란 책을 준비했습니다. 해방 후 3년? 해방 후 3년이란 책인데요. 네. 올해 나온 책인데 네. 새 책이네요, 진짜. 예, 조한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신 조한성 선생님이 쓰신 네. 책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에 해방하고 48년 8.15 딱 만 3년 만에 건국되기까지의 과정이 남과 북이 각각의 서로 다른 국가를 세운 건국의 역사이면서 예. 또 분단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 역사
시대로만 기억이 되는데 또 현대사의 어떤 기본 틀이 잡힌 시기로만 기억되는데 사실은 이때 쓰러져 갔던 많은 그 정치 세력들과 어떤 지도자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어떤 절망감을 느낄 역사가 아니라 가능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이승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있던 그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 그리고 그 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선택과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가 해방 후 3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해방 70년의 이 시점을 돌아보자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강조하는 게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건국절이란 이름으로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듣도 보도 못한 건국절을 강조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 조서방이 오늘 들고 나온 책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좌우 대립이 가장 극렬했던 기간인데 거기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틀이 잡히던 시기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그렇게 뭐랄까요 적대시하고 그리고 어떤 이념의 틀에 갇혀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기본 프레임이 짜여지기 이전의 시대였다는 거죠. 차라리 거기서 우리 역사 현대사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재헌국회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놀랍게도 정말 비극적이게도 2015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숙제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일단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구에서 들어왔는데 이 한반도에 어떻게 확산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민주주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일 세력, 반민족 세력, 기회주의 세력을 어떻게 민족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봉건적 잔재,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문제, 부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지 않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제, 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민족 통일을 달성하는 문제.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의 숙제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조서방이 읊어준 그 내용들이 재헌국회 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여전하네요. 그 우리 저 여야 대표들하고 대통령이 만난 오자회담에서 네. 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학생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저는 좀 똑바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명과 암이 있잖아요. 역사는. 네. 또 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역사라는 것이 현재와 과거가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틀로 하겠다는 것이 국정화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도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는 왜 꼰대가 정말 대한민국이 왜 청년들이 왜 박정희를 싫어하는지 유신이 왜 싫은지에 대해서 사연도 받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북 저희 팬페이지에 네.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사연을 받는다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딱 한 분이 페이스북 처음이죠. 올려주셨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린 내용은 뭐냐면 11.6 특집 2015년을 사는 청년들에게 박정희라는 유령은 그리고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꼰대들이란 주제로 의견을 무엇이든지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날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올리셨어요. 대구에 사신대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서 제 얘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긴 콘크리트 새누리당 지지 기반 고담시티 대구입니다. 입이 터져라 설명해도 여기 어른들은 박정희 전두환 없었으면 이만큼 경제발전 못했다 우기십니다. 대화나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제발전을 반신님 혼자 하신 것이냐 미국의 원조 물자나 냉전시대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월남 파병, 해외 파견, 전시작전권 문제 등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 경제란 것이 발전했다면 지금 우린 다 같이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재벌 배만 불리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고 파이는 커졌지만 분배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나리님이 물어보시면 어른들은 이렇게 제가 물어보아도 네가 확실히 잘못 알고 있다.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안 나왔으면 우리는 아직도 다 굶고 있을 것이다. 답답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 짧은 글인데 이 사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네요. 네, 진짜 네. 다 들어있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고. 네. 예. 소위 말하는 TK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뼛속 깊이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주 편향된, 정말 그들의 말을 받자면 우편향된 네.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고요. 그래서 네.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게 좀 저는 제가 질문을 제기하면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라고 이 사연 보내신 분처럼 네. 그렇게 항상 그런 반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근데 제 기억 속에 저는 이제 사립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배운 역사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 물론 쿠데타라고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혁명적인 쿠데타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이것들이 다 박토께서 하신 거다. 이것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힘들게 정말 잡았기 때문에 지겨운 레퍼토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언제까지 그 고등학교 때 그걸 들을 때 제가 든 느낌은 뭐였냐? 이 위대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안녕하며 살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취와 업적과 영광과 발전이 그 모든 그것의 어떤 기반이 박 대통령 혼자만의 힘이었냐는 거죠. 왜 민중들의 서민들의 피땀 어린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으면서 재조명도 없고 왜 박정희와 재벌의 성과라고 또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답답합니다. 비판이 항상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 안 살았어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네.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냐고. 근데 암을 안 보여줬어요. 역사책에서는.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2년 동안 이제 준공을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기간이래요. 2년 동안 총 850만 명인가 그 정도 동원이 됐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77명이에요. 예. 참. 근데 그게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본 차관 받아가지고 뭐 그 그것도 얘기 한 많고.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대로 된 일본에 대한 사과 없이 김종필 보내가지고 차관 받아오고 제대로 된 돈도 아니고. 첫 단추 잘못돼서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있잖아요. 그 문제가. 무상 차관 3억 달러에 지금 위안부 문제부터 해서 모든 식민지 관련 문제들이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깨 있는 바람에 엮여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연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카톡을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박정희는 창피하고 유신을 생각하면 열받고 2015년에 나는 박근혜 때문에 짜증난다. 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어떤 역사학도 친구가 있어요. 네. 그 후배 말로는 역사 교과서 문제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만 끌고 가면 쉽게 지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막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는 그 어떤 자칭 타칭, 어떤 중도 세력이나 무당파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물론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연장선이 오늘의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어떤 기계적인 중립이나 객관성이 사실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친구 말은 뭐였냐면은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에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는 거죠. 과연 역사가 이렇게 쉽게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냐?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근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우리 장 작가는 이메일 아이디가 항상 강조하지만 anti1960s예요. 예. 왜 그래요? 시작 자체는 뭐 거창하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유신을 싫어했기 때문에 네. 이분이 60년대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한 건데 개인적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이유는 저희 아버지 61년도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반발심에 이렇게 철없이 어렸을 때 네. 만든 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덧 색깔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분도 이제 유신의 그
군인들처럼 살았고 뭐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저 로버트처럼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분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뭐 근데 아버지도 피해자 아니었어요, 일종의? 피해자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대로 그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우리 그대로 장작가한테 강요를 한 거고. 예를 들어 하는 게 이거 제일 진짜 꼴통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뭔지 건데요? 알아요? 여자 다른 여자 다 만나도 된대요. 세상에 모든 여자 다 만나도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도 된대요. 심지어. 근데 대구에서 나고 기독교인 여자를 만나면 죽여버린대요. 예. 그건 뭔 진짜 뭐 젖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상한 왜? 것 같은 말이죠. 대구에 대한 거는 어쨌든 그 유신 때 좀 피해를 좀 봤었나 봐요. 예. 할아버지 뭐 어쨌든 만주 쪽에서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거의 고모들은 공부 되게 잘했었는데 청와대 못 갔고 그때 뭐가 있었죠? 연자제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군인 되고 싶었는데 육사 떨어지고 어쨌든 그런 애 반발감도 있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피해 본 게 많으니까 어쨌든 경상도 지역 전체를 증오를 하게 되었고 그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박정희 그런 게 있죠. 시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감정이 만들어진 조장됐죠. 시기고. 그때 이후하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 분단이라는 조건도 철저히 양쪽에서 남북에서 모두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활용됐다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요. 수법을 또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안 받는 분인데 전라도 여자 만나지 말아라. 이런 정말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그쵸, 너무 그쵸.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예. 참나. 우리 엄마는 현재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전라도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해요. 뒤통수 친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진짜 말도 안 돼. 우리 장 작가와 저는 전라도 여자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다 좋아하는데 매우 21세기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듣는 얘기들도 유신의 유령에 그게 잔재죠. 되게 무서운 거 우리 장 작가는 예. 오늘 그래서 김재규 예. 중앙정보부장이 지금 컨셉으로 왔는데 메시지도 하나 준비했잖아요. 우리 김재규 유언을 제가 한번 짧게 되게 네, 짧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좀 그분 목소리 얕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하고 이분이 80년 5월 26일 날 갔어요. 근데 이분도 참 웃긴 게 유신 11.6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11.6 그냥 11.6 자체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11.6은 궁정동에서 네. 궁정동에서 말 그대로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을 네. 두 발을 쏴가지고 네. 저격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차지철이라는 또 다른 실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개인적인 발로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어떤 분은 또 이제 김재규 뭐 자유민주투사 뭐 본인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 차지철과 김재규 치정. 사이에 예. 둘이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한 누구요? 명을 원래 일반 치정 사건도 그냥 애인만 죽입니까? 애인 여자친구까지 죽이잖아요. 예, 그거가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김재규 자체도 박정희에게 계속해서 소위 얘기하는 씨다발이를 계속해서 하면서 권력에 엄청 최정점에 오른 사랑했어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뭐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누르십시오 했는데 우리는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를 다시 보게 되죠. 군인이 그렇죠.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거를 또 예. 소위 얘기하는 우리 장 작가가 매번 배달을 하는 전대가리집. 참 아이러니해요. 저 노태우 대통령 집도 자주 가요. 예. 항상 이제 불신검문 맞죠. 눈빛이 별로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러니까 11.6이라는 거사가 이렇게 급박스럽게 비계획적으로 또 어떤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완전히 받아 안고 시행된 게 아니라 이렇게 권력 최상층부 내에서 어떤 돌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을 키웠지만 그 전두환이라는 또 다른 군부 독재 악몽이 시작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11.6이 예. 아쉬운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추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아름답게 추억하시는 분들의 내면 어떤 심리에는 어떤 그 젊은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와 유신 시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훼손되면 그것이 마치 박정희 자체가 아니라
박정희가 통치하던 시대를 힘겹게 버텨왔던 자신의 시간에 대한 부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 시대의 아이콘이고 절대 권력자였는데 그가 비판받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과 그러니까요. 공포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참 애석합니다. 저는 그냥 그분들 그냥 매저키스트 같아요. 계속 맞다 보니까 안 맞으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매저키스트 네. 잘 정리를 매저키스트라고 해주셨는데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벌써 이렇게 됐나? 네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역사 쿠데타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역사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만, 근데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진리 그 자체보다 진리의 그 자리에 무엇을 놓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자 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아까 제가 말했던 재헌국회 시절을 말했던 그 과거의 오점과 실패를 직시하지 않고 또 그것의 어떤 진상과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반대편에 있는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들도 반쪽의 승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청산되지 못한 역사, 그리고 정의로움에 늘 갈망하는 역사, 그것들을 또 후세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리 장 작가님요. 뭐 우리 동양에 뭐 항상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이 뭐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현명해진다고, 노인들은 현명해지니까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되게 존경하신 분이 있어요. 최영국 네. 호암학원 이사장님. 네. 그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표현을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할게요. 그 동양 고전을 믿지 말래요. 왜냐면 지금 현재 지금 뭐 세월호 그 유족들 앞에서 이렇게 설치는 어버이연합이나 가스통 들고 그 늙은 개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은 왜 그런 꼴통짓을 하냐면 족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족같이 행동을 하는 거래요. 절대 안 변한대요. 또 그 사람들 욕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젊은 세대부터 이제 변하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변할 수도 없고 욕하지도 말아요. 우리 입이 더러워진대요. 그들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배우지도 말고 오히려 싸우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이 우리 꽃청춘,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는 졸라 까겠습니다. 네. 졸라 깔게요. 동의해요? 지금까지 안 깠나요? 아, 제대로. 그러니까 저도 좀 더 이제 잘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이에요. 청년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을 거고 네. 그들의 꼰대에게 당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더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꼰대들 기억하세요. 졸라 깝니다. 앞으로 기대하세요. 예, 오늘 참 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잘했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는 앨런 파슨스의 영화 비열한 거의 OST죠. 예. 올드 앤 와이즈예요. 제가 올드 앤 아까 와이즈? 마지막에 이렇게 멘트 때렸었잖아요. 내가 나이를 먹고 현명한다. 뭐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꼰대니까 우리 한번 꼰대와 함께 꼰대와 청춘이란 마음 다 같이 한번 공유를 들어봅시다. 무슨 말이야? 몰라요. 네. 이미 새벽 2시, 3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